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삼성동 고급 아파트 단지의 23층 임채원의 집에서는 평소와 같은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다. 임채원은 쌍둥이 딸 시아와 지아를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5살 된 두 아이는 똑같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서로를 바라보며 킥킥거렸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소풍 가요. 시아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채원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침도 특별하게 먹자. 부엌에서는 채원의 어머니 박영숙 여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숙 여사는 3년 전 사위 서진호가 사망한 후 딸과 손녀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채원아, 커피 한 잔 더 마실래? 영숙 여사가 물었다. 채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회사에 일찍 가봐야 해요.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채원은 대형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였다. 남편 서진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최근에는 파트너로 승진했지만 그만큼 업무량도 늘어났다. 엄마, 내 가방 어디 있어요? 지아가 물었다. 채원은 현관 옆 의자에 놓인 보라색 가방을 집어들었다. 여기 있지, 우리 지아.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채원은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올랐다. 오늘은 그녀가 직접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로 한 날이었다. 평소에는 영숙 여사가 이 일을 맡았지만 오늘은 영숙 여사가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가는 날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피자 먹을 수 있어요? 시아가 뒷좌석에서 물었다. 채원은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채원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네, 임채원입니다. 채원 씨, 미안한데 회의가 9시로 앞당겨졌어요. 가능한 빨리 와주세요. 동료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채원은 시계를 확인했다. 현재 시간은 8시 5분.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까지 가려면 최소 50분이 걸릴 터였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전화를 끊은 채원은 엑셀레이터를 더 세게 밟았다. 그녀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았다. 완벽한 엄마,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 효도하는 딸.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내기 위해 그녀는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유치원에 도착한 채원은 서둘러 아이들을 내려주었다. 시아, 지아, 잘 놀다 와. 저녁에 맛있는 피자 먹자. 쌍둥이들은 엄마에게 뽀뽀를 하고 유치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다. 채원은 자동차를 출발시키며 휴대폰을 핸즈프리에 연결했다. 그녀는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민 씨, 오늘 회의 자료 좀 요약해서 알려줘. 도로는 복잡했다. 출근 시간 서울의 도로는 언제나 그랬다. 채원은 신호등에 걸려 멈출 때마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회의실에 가 있었다.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저 앞에서 대형 트럭이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은 그날 아침 갑작스런 혼란에 빠졌다. 삼성동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부상자가 실려왔고 의료진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중상 환자 도착합니다. 30대 여성, 다중 외상과 두부 손상. 구급대원의 외침이 응급실에 울려 퍼졌다. 김태준 이사는 즉시 들것으로 실려오는 환자에게 달려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로 범벅이 된 여성의 얼굴이었다. 심각한 두부 외상이 보였고 여러 군데 골절이 의심되었다. 혈압 80-40, 심박수 불안정합니다. 간호사가 외쳤다. 태준은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다. 즉시 수술실 준비. CT 스캔부터 시작하고 혈액형 확인해서 수혈 준비해. 다른 의료진이 환자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있었다. 임채원, 36세. 비상 연락처는 어머니인 박영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임채원,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다. 그가 의대생이었을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 10년 전 그가 미국 연수를 떠나면서 이별했던 그 여자가 지금 그의 앞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태주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며 응급처치에 집중했다. 한편 같은 병원의 다른 응급실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다. 소아과 의사,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오세여아 2명, 심각한 상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아과 전문의 박지연 의사가 달려왔다. 그녀 앞에는 쌍둥이로 보이는 2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다. 2 아이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물었다. 아이들이 유치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형 트럭이 통제를 잃고 인도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설명했다. 지연은 2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다. 둘 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특히 한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 시작하세요. 다른 아이는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 지연이 지시했다. 2 의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필사적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3 환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날이 그들 모두에게 운명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병원 로비에서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달려온 박영숙 여사가 간호사 데스크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는 온천으로 떠나기 직전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딸과 손녀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제 딸과 손녀들은 어떻게 됐나요? 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숙 여사는 병원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행복하게 아침을 함께했던 가족들이 지금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김태준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영숙 여사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다. 박영숙님이시죠? 임채원 씨의 어머니 되시나요? 영숙 여사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최선을 다했지만 임채원 씨의 부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뇌 손상이 광범위했고 몇 분 전에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영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준의 말이 계속되었다. 아이들도 소아과에서 치료 중입니다.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영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제 손녀들, 제가 봐야 해요. 그녀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소아과 의사 박지연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란히 놓인 3개의 관, 한 가족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슬픔은 깊었다. 임채원과 쌍둥이 딸 시아, 지아, 3사람은 모두 그날 오전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박영숙 여사는 검은 상복을 입고 넋이 나간 듯 영정사진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 깊어 오히려 감정이 마비된 듯했다. 영숙 여사님, 정말 비통합니다. 임채원의 회사 동료들이 조문을 하러 왔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채원은 회사에서도 존경받는 변호사였다. 그날 아침, 채원이가 회의에 늦을까봐 서두르라고 전화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한 동료가 죄책감에 떨며 말했다. 영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비통함만이 담겨 있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운명이었겠지요. 유치원에서도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부모들이 조문을 왔다. 쌍둥이는 유치원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유치원 문을 들어서자마자 사고가 났어요. 유치원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선 김태준 의사가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채원을 살리지 못한 의사이자 오래전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였다. 이중의 슬픔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설마. 남자는 천천히 영숙 여사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님, 저입니다. 서진호입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서진호는 3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임채원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이다. 영숙 여사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어버렸다. 진호 씨? 진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후회가 가득했다. 제가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진호의 등장은 이미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3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아내와 딸들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이다. 영숙 여사는 충격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 힘들겠군요. 따로 방으로 갑시다. 그들은 장례식장 옆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다. 진호와 영숙 여사 그리고 채원의 가까운 친구 미경만이 그 방에 남았다. 설명해보세요. 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년 전 제가 죽은 게 아닙니다. 제가 모든 것을 조작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미경이 분노하며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시 제 회사가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 책임이 저에게 돌아올 상황이었어요. 수십억의 빚과 법적 책임? 제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래서 제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의사가 심전도에 이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이용해 사망 진단서를 조작했습니다. 제 친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영숙 여사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남편을 잃은 슬픔을 안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삶을 강요했다는 겁니까?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럼 3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요? 미경이 물었다.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새 신분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채원이와 아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몇 달 전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부회장이 체포되고 제 혐의가 모두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채원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그런데 늦었군요. 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채원이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법률 공부를 계속하고 파트너까지 되었지만 그 모든 스트레스가 그 아이를 힘들게 했어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경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뻔뻔하군요. 당신 때문에 채원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밤마다 울면서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아이들은 아빠 사진을 보며 자랐고요. 진호는 무릎을 꿇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영숙 여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내 딸과 손녀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진호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저 장례를 제대로 치르게 해주세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영숙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다. 당신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예요. 장례식에 나타나지 말아요. 당신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에요. 장례가 끝난 후에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힘도 권리도 없었다. 그들이 상담실을 나왔을 때 장례식장에는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경찰들이 들어와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미경이 한 경찰에게 물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의 상태가 호전되어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장례식장 관계자들과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영숙 여사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박영숙 님이시죠?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형사가 공손하게 말했다. 영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가요?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영숙 여사가 물었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다. 트럭을 조사한 결과 브레이크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고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미경은 충격에 입을 막았고 서진호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섰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형사는 주변을 둘러본 후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전날 밤 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곳에 수상한 인물이 접근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체형과 걸음걸이가 서진호 씨와 매우 유사합니다. 모든 시선이 서진호에게 향했다. 그는 충격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왜 그런 짓을? 서진호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서진호 씨께서 중국에서 언제 입국하셨는지, 그리고 사고 전날 밤 어디에 계셨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진호는 말을 더듬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호텔에서 묵었고요. 증명할 수 있나요? 형사가 물었다. 호텔 기록이 있을 겁니다. 제 이름으로 예약하진 않았지만 서진호가 말했다.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진호 씨께서 생존해 계셨다는 사실을 임채원 씨나 가족들이 알고 계셨나요? 영숙 여사가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 모두 그가 3년 전에 사망한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미경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그럼 서진호 씨가 트럭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해치려고요? 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인 것뿐입니다. 서진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채원이와 아이들을 어떻게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제 가족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한 번 그들을 버리지 않았나요? 미경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자신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죽은 척하고 도망갔잖아요. 장례식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영숙 여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불안한 감정이 일고 있었다. 형사님. 영숙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사실, 사고 당일 아침 채원이가 집을 나서기 전에 저와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미경이 놀라서 영숙 여사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다툼이요? 영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채원이가 집 서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진호 씨의 죽음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죠. 거기에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진호가 충격에 휩싸인 채 물었다.
어머님,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호 씨가 사망한 것처럼 조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이었어요. 사망 진단서 초안, 보험금 청구를 위한 준비 문서들, 그리고 제 서명이 있는 문서들도 있었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굳어버렸다. 어머님, 설마? 서진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숙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진호 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장례식장의 작은 상담실은 영숙 여사의 고백으로 인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형사는 재빨리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영숙 씨,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조사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영숙 여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죠. 미경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숙 여사를 바라보았다. 서진호는 벽에 기대어 서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장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영숙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진호 씨가 회사에서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그가 저희 집에 찾아왔죠. 채원이는 출장 중이었고요.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회사 부회장의 행령, 그에게 덮어 씌워질 책임,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해결책,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것. 형사가 물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하셨군요? 영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호 씨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채원이와 아이들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했어요. 비톡촉, 사회적 망신, 법적 책임까지. 그래서 동의하셨습니까? 형사가 다시 물었다. 네.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호 씨에게는 의사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도움으로 사망 진단서를 조작했죠. 진호 씨는 실제로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했어요. 서진호가 기어들었다. 하지만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부탁드린 것은 제 계획을 도와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중국으로 떠난 후로 어머님과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요. 영숙 여사는 쓴 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군요, 진호 씨.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다. 진호 씨가 사망한 후 채원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낮에는 강한 척했지만 밤마다 울면서 당신을 그리워했죠. 아이들은 계속 아빠를 찾았고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미경이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6개월 후 저는 진호 씨를 찾아 나섰어요. 그의 의사 친구를 통해 중국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죠.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그를 만났어요. 서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어머님이 중국에 오셨던 적이 없는데요. 영숙 여사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나를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난 당신을 봤죠. 새 이름으로 새 직장에서 일하는 당신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형사가 물었다. 처음에는 그를 설득하려 했어요. 가족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회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영숙 여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채원이는 점점 더 힘들어했고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죠. 진호 씨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를 도왔던 저 자신에 대한 분노도요. 서진호가 물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하시던 겁니까? 3개월 전에? 영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형사가 물었다. 영숙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을 채원이에게 말하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서진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이것과 사고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영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고 당일 아침, 채원이가 집 서재에서 진호 씨와 관련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보관해둔 것들이었죠. 채원이는 그 서류들을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미경이 충격에 휩싸인 채 물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채원이는 저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 3년 동안이나 진실을 숨겼느냐고 물었죠. 제가 어떻게 그녀와 아이들에게 그런 고통을 안길 수 있었냐고. 영숙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채원이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죠.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영숙 여사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다. 그날 아침, 채원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후 저는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트럭 회사에 전화했어요. 제 남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였죠. 트럭 한 대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서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설마. 영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저는 단지 진호 씨를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그가 그날 오후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를 직접 찾아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트럭 브레이크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형사가 물었다. 영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모릅니다. 정말로요? 저는 단지 트럭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런 생각은 저는 결코. 그녀의 말은 흐느낌으로 끊겼다. 형사는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CCTV에 찍힌 사람은 서진호 씨와 비슷한 체형의 남성이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건 제 남동생이었을 거예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영숙 씨,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남동생분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어요? 영숙 여사는 기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박영민입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진호는 충격에 휩싸인 채 벽에 기대어 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어머님, 왜 그런 짓을? 설마 진짜로 채원이와 아이들을? 영숙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결코 그들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진호 씨를 만나러 가려고 트럭을 빌린 것뿐이라고요. 미경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왜 굳이 트럭을 빌렸어요?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될 텐데. 영숙 여사는 말을 더듬었다. 그건 진호 씨가 공항에서 많은 짐을 가지고 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가 끼어들었다. 박영숙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동생분이 트럭 브레이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영숙 여사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저 모르겠어요. 영민이는 채원이를 자신의 딸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무척 사랑했죠. 하지만 진호 씨에 대해서는 항상 분노했어요. 채원이가 겪은 고통 때문에. 서진호가 충격 속에서 물었다. 어머님은 영민 씨에게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까? 영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진호 씨가 돌아온다는 것도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형사는 메모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박영민 씨를 즉시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씨,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영숙 여사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보였다. 미경이 갑자기 말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영숙 여사님이 만약 채원이와 아이들을 해치려고 했다면 왜 그날 아침 영숙 여사님은 온천 여행을 간다고 했을까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나요? 영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진짜 계획된 여행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고를 계획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군요. 서진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그때 상담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한 경찰관이 급하게 들어왔다. 형사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그의 트럭을 다른 사람이 잠시 운전했다고 합니다. 형사가 놀라서 물었다. 다른 사람이요? 누구죠? 아직 신원은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운전사의 말에 따르면 그날 아침 트럭 회사 사장 박영민이라는 사람이 트럭을 점검한다며 잠시 운전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숙 여사에게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영민이? 정말로 그랬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형사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 박영민 씨를 즉시 체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씨도 함께 경찰서로 모시겠습니다. 영숙 여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어머님, 서진호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그냥?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구급대를 불러주세요. 미경이 소리쳤다. 형사가 즉시 무전기를 꺼내 응급 상황을 알렸다. 서진호는 영숙 여사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눕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서진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다. 영숙 여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진호 씨, 이제서야 후회하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서진호가 물었다. 저는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숙 여사의 말은 끊어질 듯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은 제 선택이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채원이와 아이들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서진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영민이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채원이와 아이들은 서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숙 여사의 표정에 고통이 서렸다. 아니, 그들은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에요. 영민이가 오해한 것 같아요. 저는 단지 당신을 멀리 보내려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약해졌다. 용서해요, 채원아, 시아야, 지아야. 엄마가 미안해. 영숙 여사의 호흡이 점점 불규칙해졌다. 구급대원들이 상담실로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그녀의 눈은 점점 풀리고 있었다. 어머님, 서진호가 소리쳤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영숙 여사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도착 직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그날 장례식장에는 네 번째 관이 놓이게 되었다. 채원과 쌍둥이들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서진호는 영숙 여사의 장례 준비를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다. 경찰의 허가를 받아 그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와 슬픔, 후회와 자책감이 뒤엉켜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그는 괴로워했다. 서재를 정리하던 중 그는 책상 서랍 안에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서진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진호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채원이와 아이들도 함께 떠났겠지요. 우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하다고. 3년 전 당신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지요. 그것이 채원이와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당신이 떠난 후 채원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밤마다 울었고
쌍둥이들은 계속해서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점점 당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 베이징까지 갔었지요.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고통은 뒤로 한 채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채원이도 언젠가는 잊고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래서 당신이 연락해 왔을 때 나는 당신에게 채원이가 당신을 잊고 새 삶을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멀리 두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래도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졌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채원이와 아이들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동생 영민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만나서 다시는 채원이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설득하라고요. 필요하다면 약간의 협박도 해도 좋다고 했지요. 하지만 영민이는 내 말을 오해했나 봅니다. 나는 결코 채원이와 아이들을 해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요. 사고 당일 아침 채원이가 당신에 관한 서류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의 눈에 담긴 배신감과 고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채원이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겠다고요. 그때 나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민이에게 전화해서 계획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나 봅니다. 진우 씨, 당신은 나를 증오할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지요.